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청소년 입당식을 개최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감격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만 18세 선거권은 심 대표가 꾸준하게 주장해 왔었던 것이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공론화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18세 선거권을 이번에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 그런 점을 여러 차례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입당식한 청소년과 첫 선거를 앞둔 또 다른 18세 청소년 2명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야 반응은 갈렸습니다. 야당은 반성 없는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고 여당은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개보수에서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부 최강병기에서는 자유한국당에 고발당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소식 등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고요. 아이언맨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가 1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네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소감을 듣고 오셨는데요. 주간 스포츠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 올해 4월에 치러지는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고3 학생 가운데 4월 이전에 출생했다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요. 첫 투표를 앞둔 학생들 나름의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새내기 유권자 두 사람 만나봅니다. 두 사람 다 만 18세로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인데요. 첫 번째 만날 분은 강릉에 살고 있는 권혁진 군입니다. 권혁진 군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만 18세, 한국 나이 20살 권혁진입니다. 한국 나이 20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겠네요? 네, 저는 했습니다. 1월 3일 날 했습니다. 1월 3일 날 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진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대학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 있길 바라고요. 자, 정의당에 오늘 입당식을 가졌는데, 원래 이 정치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세월호 이제 사건을 계기로 예. 조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고등학교 올라오고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인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실천적 활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예. 저희 정의당이 비록 당원 가입은 못하지만 예. 청소년들을 예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목소리 내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원 가입이 안 된 건 미성년자에서 불과했던 거였어요? 정당법상에 이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은 정당 가입도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 정당들이 많은데 정의당을 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쌍용차 노동자 사태를 책으로 접한 이후에 노동자 문제 그리고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한민국 원내 정당 중에
노동자들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거기에 의원직을 가지신 분들이 노동자의 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았던 정당이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 이슈, 노동자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네. 그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그 주위에서 그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왜 관심이 있느냐 이런 타박은 받지 않았나요? 사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그래요? 예. 네, 그런 우리 부모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하지만 이제 저는 학생 청소년이라고 해서 또 시민적인 이슈와 권리에 무감각해야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예.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개의치는 않았다. 네. 그러면은 이 본인이 정치에 관심 갖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 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제 중학교 논술 선생님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몇 분의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투표권이 주어졌잖아요. 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네. 들으셨겠지만, 예, 그 반대 의견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고3 교실이 뭐 정치 쟁점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사실은 되게 실체 없는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청소년들을 미성숙하고 어리다고 보는 굉장히 낡은 관념과 낡은 패러다임 속에 갇혀있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과연 청소년들이 그리고 성숙도와 미성숙도와는 또 별개로 또 교실이 정치화 된다는 의견도 그거와는 또 별개로 청소년들도 삶을 살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푸는 해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가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어휘력이나 말씀이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아까 세월호 또 노동자 이슈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 다른 정치에 관심 많은 친구들도 그런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나요? 아니면은 교육 분야라든가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이슈가 관심이 많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저희 세대를 세월호 세대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요. 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를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에 굳이 관심이 가지지 않더라도 교육이나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깊게 갖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을 선택했는데 진보 정당이지만 어쨌든 국회에서는 굉장히 소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권혁진 군이 바라보는 거대 양 정당은 어때요? 사실은 어떤 가치를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사실. 예. 과거에 민주당계 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셨는지는 그걸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 이번에 선거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도 그렇고, 또 조국 건을 비롯한 여러 건들에서 봐도 그렇고, 이분들이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네. 그 방금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이 약간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청소년으로서서 이 조국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조국 건에 대한 검찰의 잘잘못을 떠나서 예. 그 조국 사태가 되게 시사하는 어떤 불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분노는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소년 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또 상대적 박탈감 그런 걸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게 사실은 사회적 특권층 계급에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흥행되어 왔다는 그 관행 자체에도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이 조국 사태에 관해서 불공정에 대한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사실 나이가 세대를 이제 갈라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어때요? 공정했다고 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검찰 수사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표적 수사라는 의혹도 있고, 사실은 뭐 검찰이 그동안 권력을 그렇게 찍어 누르는 관행이 굉장히 없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예. 합리적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정의당 이제 입당을 하셨으니까, 네. 권혁진 군이 바라는 세상이랄까요? 어떤 겁니까?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그리고 그 한 발 더 나아간다면은 적어도 하루에 정말 수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적인 세상은 더 이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그마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혁진 군이었고요. 이어서 한 명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시에 살고 있는 김홍렬 군입니다. 김홍렬 군 나와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 18세 이천에 거주하고 있는 김홍렬이라고 합니다. 예. 내일 졸업합니까? 네, 내일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고3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정치권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도 학습을 병행한다는 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언제쯤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17살 초까지는 이제 기자로 이제 정치권을 견제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기자단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기자를 하면서 견제를 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렵구나, 내가 직접 가서 바꿔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돼서, 재작년 이제 말 중순쯤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기자단이라고 하면 학생 기자 말하는 겁니까? 네, 저희 이제 청소년 기자단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제가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 예. 예전에 뭐 여담으로 그 단체에서 이제 YTN에도 한번 견학을 보내줘서 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럼 학생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접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거 보니까는 정치에 꿈이 있나 봐요? 관심을 넘어서? 네, 정치인을 꿈을 가지고 예. 지속적으로 뭐 정당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청소년 운동가로서 뭐 청소년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에 어떤 청소년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정치권 일부에서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좀 이제 되게 안 좋게 봤었어요. 그런 얘기를 예. 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국민 청소년을 무시하는 거고, 그 국민 청소년의 의견까지도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됐다고 보고, 예. 그리고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른들 못지않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이제 현대 사회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그런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려서 안 되나 아니면은 너 아직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청소년들을 그냥 사회 한쪽으로 사회 외곽으로 이제 빼두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지금도 싫어하고 조금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군요. 무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홍렬 군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인을 꿈꾼다고 했으니까. 저는 제가 지지한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아, 민주당을 지지하고, 예. 네, 그리고 민주당 이제 당원을 가입해서 오늘 입당 허가가 나기도 했고. 아, 입당했어요? 네, 예. 입당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입당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을 한번 딱 봤는데
와 있더라고요, 입당 허가가. 예, 그러면은 좋아하는 정치인이 민주당 내에 있겠네요? 네, 민주당 내에 일단은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나 예.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님 두 분을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는 일단 경기도정을 이제 이끌 때 쓰는 표어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공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공정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사회가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비판에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인자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 스타일을 본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정의당의 권혁진 군은 조국 정국에 관해서 공정하지 못했다, 분노했다 이런 의견 줬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홍열 군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국 이제 그 선거를 거치면서 저렇게까지 검찰이 이렇게 파고 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수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치인을 꿈꾼다고 했으니까 이번 국회가 뭐 식물 국회니 동물 국회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최악의 국회다 이런 말도 들었고 청소년 눈으로 바라본 이번 국회는 어땠습니까? 사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었죠. 옛날에 뭐 진보신당 때 어떤 의원님이 뭐 기물을 파손했다던가 예. 그런 영상 아직도 남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옛날에 국회 오물 투척 사건도 있었고 예. 그런 거를 대비했을 때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진 측면이지만 그래도 19대 이제 의회를 봤을 때 대비하면은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은근히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될 방법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치하면서 맞는 뜻을 찾아 나가야지 무작정 대립하고 싸우고 그리고 감금까지 해서 그렇게 했던 거는 진짜 좀 많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가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국회에 바라는 점 있으면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다음 국회는 이제 만 18세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는 만큼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도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이제 국회에 보면은 청소년 이제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뭐 감금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안 했으면은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 좀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김홍렬 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엄태섭 변호사 우리랑 얼마나 오래 했죠? 한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예. 보이네요. 총선이 얼마 빠르네요. 예.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총선 대비 방송이 부분 개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강병기 코너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네. 네. 비보네요. 네. 예, 비보입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 엄태섭 변호사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인사는 일단 마지막에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주십시오. 예.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3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 형식의 이제 회동을 가졌는데요. 당초 이제
첫 인사고 마주하는 자리라서 관심이 많이 쏠렸었죠. 예상보다는 좀 길었습니다.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 이제 자리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일단 독대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이 함께했고, 그다음에 검찰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강남일 대검차장이 이제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 30분 근데 자리가 이제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인사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냐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예, 검사장급 인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내일쯤이면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또 들어야 하니까 법령상. 예, 검찰청법상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왔을까요? 저는 좀 어느 정도 의견은 좀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초미의 관심사가 이 조국 전 장관이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하는 간부들, 지휘하는 간부들의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관측 요소였거든요. 예. 지금 뭐 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도 많은데 거기서 이제 뭐 꼭 어떻게 해달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검찰총장이나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의견 정도는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방금 유지만 기자 말처럼 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각각의 설이 너무 많고 썰들이 많죠.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정반대의 기사들. 예를 들면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한테 자신들이 원하는 데서 해달라고 했고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 반대로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서 갈등 관계다 이런 기사가 있고 좋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사실 좀 주목할 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그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 줄탁동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안과 밖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사자성어인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검찰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왔던 그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그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탈검찰화와 관련해서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 그리고 제동과 관련된 의견을 혹시나 이제 피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견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견서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날짜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설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장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황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앙지검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뭐 법무부의 사의를 밝히면서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일단은 부인을 한 사표를 상태죠. 써버렸어요. 예. 그럼 뭐 그래서 또 그럼 뭐 총선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정반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현재 준비된 인사안 자체가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같이 현 검찰의 실세들 를 건드릴 것이냐 혹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또 관측들도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공통되는 의견 아닌가요? 윤석열 사단은 전원 교체하겠다. 이 부분은 큰 이견 없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 대체로 나오긴 하는데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생활을 오래 한 특성상 막무가내식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윤 총장의 사람들을 좀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좀 슬금슬금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검찰 인사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딜레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사단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불리우는 그 대검 내 고위 그 검찰 간부들을 보면 앞서 유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한동훈 그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이윤석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등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체를 이제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원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정권에 반하는 그런 수사들을 이제 주도를 해왔던 인물들이거든요. 이제 그 반면에 방금 이제 추 장관의 소신에 따라서 일부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면 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 청와대가 이제 추 장관 임명된 다음 날 바로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추 장관은 임명된 이후에 사실 이 인사안을 좀 다시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자신의 코드 내지는 자신의 법무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청사진이 또 있기 때문에 혹은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소위 말하는 측근들과의 또 의견 조율도 필요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중간에 황희석 인권국장이 또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청와대와 법무부가 의견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좀 나온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공포를 의결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절차는 모든 법이 그 의결 이후에 시행이 되기까지 보통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관보에 게재해서 이제 공포를 이제 종료하고 그 이후에 그 해당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나 이제 향후에 관보 게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가 종료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 약 한 7월 내지 뭐 8월 초 이 정도 경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처장 임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빠르면 7월이다. 그렇죠. 예.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지금은 뭐 전혀 모를 수 없는 예,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7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공수처장 임명이 되지 않으면 초대 공수처장을 안 치는 문제부터가 좀 시간이 딜레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여야의 문제로 또 선정부터.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해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이 오늘 29일 재판 시작된다고요? 예, 29일 날부터 이제 준비 절차죠. 공판 준비기일이 첫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업무 방해죄, 공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네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도 고발을 했었고요. 근데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인턴으로 쓰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활동을 하지 않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됐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 비서관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였거든요. 이제 공무원 신분에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뭐라고 답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최 비서관 쪽은 이제 날짜까지 검명을 해가면서 정확히 그 시기에 인턴을 했고 내가 그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정당하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당시 뭐 법무법인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해놓고 뭐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게 마치 안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메일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그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라는 그 조국 전 장관 내외 그리고 아들의 그 이메일이 저 비서관에게 전달한 그 이메일이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활동 없이 허위로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좀 의혹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메일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메일은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냐 그거를. 글쎄요. 어쨌든 이거는 그 자유한국당이 고발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을 여러 차례 불렀었고. 그래 고발과 상관없이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싶은데요. 예, 이거는 뭐 그 최 비서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쪽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검찰 쪽에서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턴 근무를 했으면 뭐 월급을 준 기록이 있느냐 뭐 그런 거를 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일일이 모두가 기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진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좀 왜곡했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요. 결과를 좀 두고 보고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혐의가 같기 때문에 병합 요청한 겁니까? 뭐 병합 요건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그 공소 사실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으로서 이제 혐의 부분이 대다수 겹치고, 그리고 피의자와 이제 여기서 뭐 사실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뭐 외국법인이라든가 등등 좀 우리 국민들하고는 좀 달리 좀 제3자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공통된 혐의나 그 당사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가 병합 자체는 재판부의 좀 재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병합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당연히 병합이 될 거라고 병합 신청을 한 경우에도 병합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재판부에서 따로 배당한 것 같던데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각각 하고 있죠. 예. 각각. 예, 각각 하고 있고. 병합되기 어렵다.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한 유튜버가 돈벌이를 위해서 가짜 장애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유튜버 그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구독자가 상당히 늘었고 올해 버는 수익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죠. 이제 2019년 12월에 아임뚜렛이라는 유튜브 채널 하나가 개설이 됐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가 틱장애라고 알고 있는 이제 투렛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유튜버가 그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또 뭐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짐을 옮기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독자들한테 희망을 좀 많이 주는 내가 이걸 한번 극복해 보겠다. 예, 이런 장애가 있더라도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많이 주는 채널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이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고 순식간에 구독자가 한 40만 명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던 중에 사실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사실은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이제 해당 유튜버가 좀 과장했다. 자신의 병을 좀 과장했다. 이렇게 하고 해명을 했지만 또 해명이 약간 석연치 않으면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채널 자체를 이제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네. 예. 내려간 상태입니까? 예. 이 유튜버와 같이 학창 시절 때를 보냈던 사람들이 네. 아니다 정상이다 뭐 이렇게 증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예 증상이 없지는 않았고 이제 경증 수준의 장애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 정도 수준의 중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게 된 이유는 그 구독자 중에 한 명이 그 과거 요 아이뚜렛 영상의 그 유튜버가 과거에 래퍼로 활동했던 그 영상을 발견을 예.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 정상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예.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일종의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네. 이것도 일종의 사기라고 봐도 되나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거짓말, 이제 사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기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기죄는 뭐 그야말로 내가 속인 누군가로부터 뭔가 이제 금전적인 이익, 돈을 받아야만 하는 건데 여기서 속인 대상은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일반적인 그 구독자분들이고 그분들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구글의 광고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속인 대상과 돈을 받은 대상이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멀어서 사실상 좀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좀 어렵죠. 만일 유튜브 라이브를 해서 슈퍼챗 같은 걸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그건 가능합니까 그러면? 슈퍼챗이 뭔가요? 후원 시스템인데 후원 시스템. 후원 시스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후원을 받았다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누가 그렇죠. 줬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 거짓말로 인해서 속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가 가능할 그러니까 수 이게 있을 것 사기가 같아요. 되려면 이 피해자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있어요. 이제 이 채널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은 환자나 그렇죠. 환자 네.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거를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네. 좀 안타까운 예.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튜브가 계속해서 좀 조금 더 자극적. 그렇죠. 그래야 이제 예. 관심도 많이 받고 예. 또 월 수익도 늘어나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까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네요. 예. 이제 그런 거짓 영상들이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계속. 그리고 현존 하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비현실적이거나 과장된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좀 위법한 수단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은 그거를 뭔가 이렇게 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예. 어렵습니다. 네. 유지만 기자도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안 합니까? 가끔씩 출연을 다른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 합니까? 저희 시사저널에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제가 출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잘하실 것 왜냐면 같은데. 요즘 유튜버들 세계에서
사실 사건 사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실시간 방송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방송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보면서 이번 아임뚜렛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좀 사실 많긴 많아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엄태섭 변호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인보사 검찰이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뭐 압수수색 소식은 제가 지금 대리하고 있는 그 환자분들께도 소식을 전했고 새해 초부터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좀 기쁜 소식이었는데 사실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향후에 형사재판에서 그들의 고의, 성분 변경 고의와 관련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좀 유효적절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배경은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성분을 고의로 변경했느냐 여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티슈진 상장 당시에 그 상장 사기 그 해당 문건에 대해서 그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그와 같은 문건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상장을 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아마 쟁점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달 코오롱 티슈진 재무총괄 이사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2명을 구속 기소로 넘겼는데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 되고 이 17년 전 약 20여 년 전에 본인의 고교 동창이었던 연구자하고 같이 처음에 이 인보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사람도 이용렬이고 그 이후에 넷째 자식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쭉 이 인보사 발매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장본인으로서 성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사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예. 충분히 그 변경 사실은 알고 있었다. 뭐 일부러 변경했다고까지 전 사실 보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변경된 어느 시점에 개발 이전에 혹은 발매되기 이전 시점에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여럿 발견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용렬 전 회장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병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자, 최강병기 두 분 코너는 마지막이고 또 온 변호사는 예. 유 기자님 계속 계시나요? 유 기자는 아마 예, 아마 브리핑 코너로 바뀔 것 같고요. 네. 예, 다른 코너로 갈 것 같고. 엄태섭 변호사는 마지막인데 어떻게 출마하세요? 아니 저 지금 저희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지금 바쁜 상황에. 예, 그동안 재판이 워낙 많으셔서 수고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짧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인보사로 시작했는데 마무리 관련된 내용도 인보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예. 뭐 제 앞에 모니터가 없는 관계상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다만 대신에 이제 작가님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예. 목소리 그리고 그 각각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혹은 사건 사고 이슈와 관련해서 작가님의 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예.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사실 사건 사고는 많을 테지만 결국은 그런 사건 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그런 청취자분들이 많은 이상 새해에는 사건 사고도 좀 줄고 또 웃을 수 있는 예. 그런 정책들도 많기를 바라고 저도 일을 하면서 종종 그 화요일날 이 시간 혹은 평일 저녁 이 시간에는 항상 YTN 뉴스 정면 정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저는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스포츠 소식 듣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2019년 대한민국 스포츠를 돌아봤는데
오늘은 2020년 대한민국 스포츠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가장 큰 스포츠 축전이죠. 예, 맞습니다. 오는 7월에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 7개에서 10개 이상 따는 것을 목표로 5회 연속 종합 10위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선수들은 벌써 선수촌에 입수촌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벌써 진천 선수촌에서 벌써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도쿄 땅에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각오로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효자 종목인 양궁 선수들 홈터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쿄 현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미 적응 훈련에 돌입을 했고요. 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유도 선수들 끊임없이 밧줄을 오르내렸고요. 사상 첫 출전권을 따낸 럭비 선수들도 무거운 역기를 두 손가락만으로 들면서 열심히 또 구슬땀을 흘리고 예. 있습니다. 방금 효자 종목 이야기해 줬는데 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일단 효자 종목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효자 예. 종목에서 또 주목할 만한 선수들 제가 좀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권도입니다. 어허. 예, 태권도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메달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지금까지 5차례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총 21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예. 올해 도쿄 대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남녀 3체급씩 총 6체급 출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남자 68kg급 이대훈 선수, 그리고 80kg 초과급 인교돈 선수, 여자 57kg급 이아람 선수, 67kg 초과급 이다빈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왜 태권도가 우리나라 메달밭인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1명이 출전해서 금메달을 12개 갖고 왔다. 예. 대단한 성적인데. 그렇죠. 예. 양궁도 만만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궁은요, 사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더 힘들다. 그렇죠.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데 이제 그렇게 힘들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 세계 랭킹 1위인 강채영 선수를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강채영 선수는 2019년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했었고요. 월드컵 파이널에서는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골프 얘기했습니다만 예. 여자 골프도 당연히 금메달 후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자 골프 역시도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립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태극낭자의 맹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쿄 태극마크가 유력한 선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23주 연속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있는 고진영 선수입니다. 예. 고진영 선수 2019년 마지막 세계 랭킹에서 평점 9.45점을 받아서 2위 박성현 선수 6.77점 압도적인 차이로 좀 따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진영 선수가 가장 좀 유력하고요. 그 뒤로는 박성현 말씀드렸던 박성현, 김세영, 이정은 이런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 밖에 주목할 종목은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격이 있습니다. 아하. 사격 종목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이뤘던 진종호 선수가 있는데 또 출전합니까? 예. 거의 이제 예. 선수 생활의 피날레를 여기서 예. 장식할 것 같은데 금으로 좀 장식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펜싱도 있는데요. 남자 사부르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 기대해 줍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둔 야구. 네, 그렇죠. 이번 도쿄 올림픽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어요. 맞습니다. 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야구에서도 우리 대표팀 금메달을 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될 게 네. 일본의 홈 터세입니다. 아하. 프리미어 12 경기에서도 그렇고요. 야구뿐만 아니라 이 메달을 경쟁하는 유도라든지 이런 예. 일본과 경쟁하는 이 종목에서는 일본의 홈터스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력으로 좀 씹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야구는 일본에서도 꼭 금메달을 가져갔으면 하는 그렇죠. 종목이니까 예. 더 터세가 심할 수 있겠죠. 심판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경기 일정 문제도 있을 테고. 예. 알겠습니다. 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예, 아주 오랜만에 우승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민 선수가 스켈레톤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2차 시기 합계 1분 52초 95를 기록해서 0.05초 차의 박빙의 차이로 정상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로써 윤성민 선수는 11개월 만에 정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산 1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스켈레톤 황제의 건재를 알렸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지난 올림픽 금메달 땄으니까. 네. 그렇죠? 시간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예. 자, 이번엔 야구 소식 들어볼까요? 네. 기아의 안치홍 선수가
롯데로 옮겼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식은 거의 뭐 예전에 롯데에 있던 김주찬 선수가 기아로 옮겼을 때의 충격만큼이나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예. 롯데가 안치홍 선수와 계약 기간 2년에 최대 총액 26억 원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 롯데가 그 단장이 메이저 출신인데 예, 바뀌었잖아요. 예, 송민규 단장이요. 예. 이번 합의도 그래서 메이저식으로 했다. 맞습니다. 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계약입니다. 네. 옵트아웃이라는 예. 계약인데요. 지금까지 KBO 리그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계약입니다. 지금 이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옵트아웃이란 일정한 기간을 뛰고 나면 자유계약 신분, 그러니까 FA가 돼서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하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처음에 다저스와 계약할 때 이 옵트아웃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 국내 팬들에게도 좀 알려졌던 그런 조항인데, 예. 그러니까 2년 계약하고 옵트아웃. 그렇죠. 2년 계약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안치홍 선수가 잘하면 돈을 더 주고 2년을 더 계약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안치홍 선수가 2년이 지났는데 FA를 하고 싶다. 나는 타구단에 좀 더 나의 어떤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FA를 신청할 수도 있고, 롯데에 남아서 더 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안치홍 선수가 어떤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믿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지난번 류현진 선수가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롯데 입장에서도 첫 2년, 그러니까 통상 4년 계약을 하는데 4년 계약을 하다 보면 사실 FA 바로 전해에 좀 열심히 FA 로이드라고 하는데 그 전해에 좀 열심히 하고 그 전에는 약간 좀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지금 FA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롯데가 지난 시즌 최하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고질적 수비 문제. 안치홍 선수가 2루로 가게 되면은 내야 수비도 보강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유격수도 또 외국인 선수 또 데리고 와서요. 센터라인이 아주 강건해진 것 같습니다. 예. 기아 팬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롯데 팬들은 박수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안치홍 선수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 롯데가 단장 바뀌고 나서 상당히 흐름은 지금까지 좋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도 그렇고. 지금 스토브리그의 중간 평가, 팬들이 평가하는 거는 롯데가 지금 압도적으로 제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좋은 성적 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전준우까지 잡으면 롯데가 좀 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팬들 올 시즌 기대가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간 스포츠 브리핑 코너도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데 야구 시즌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성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카디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낮에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동영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총선 대비 개편으로 코너가 속속 폐지되고 새롭게 생기는 시사개보수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폐지입니까? 네. 저만 빼고 계속 가시지 왜? 강성범 씨 때문에 폐지된 걸 아는군요. 예,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준석 위원장도 선거에 나서야 되니까. 그렇죠. 선거가 시기가 왔습니다. 방송하기가 또 쉽지 않고 또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죠? 큰 문제는 없지만은 전에 저희 동네 이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을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상계동에서 오기 힘든 곳이 상암동입니다. 그렇죠. 상암동이 가장 멀기니까. 진짜 멉니다. 되게 멀어요. 어디가 먼 것 같아요.
거기 도로가 새로 하나 뚫리든가 해요. 예, 아니요, 지금 14년째 확장 공사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아, 그 20년 전에도 하던데 지금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코너는 폐지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잠깐 브릿지 들으셨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뭐 제가 자주 와? 라디오 진행을 그래도 분기당 한 번씩 하는 것 같네요. 예. 해봤잖아요. 예? 또 청취율 조사가 이게 어쩌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라디오에 생명력을 더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화로 오는 거죠? 네. 전화로 오면은 그게 전화로 뜨죠? 오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자, DJ 진행자하고 시간을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5분 이상 봤던 거 보면 주저없이 이동영의 뉴스 공장. 예, 이동영의 뉴스 공장이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렇게 얘기 꼭 해주십시오. 난리 났네. 네. 뉴스 공장이나 하세요. 프로그램 폐지되게. 아니, 근데 어차피 광고료 때문에 그거 다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잘 모르겠다 저는. 아니, 그 이동영 씨 팬 중에서 그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여기다 광고 하나 할 사람 없어요? 원래 팟캐스트 하면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아, 라디오는 광고랑 상관없고 지표가 없어요. 아니 지표가 그래서 없어서 그래요, 저는 뭐 김구라 씨가 이번에 연예대상에서 뭐 시원한 말 해줬다 해서 박수 받았던데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 여론조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뭐 팟캐스트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유튜브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개량해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전화로만 이렇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서는 이거 선호도조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TV가 옛날에 케이블 시절이랑 지금 IPTV 시절이랑 다른 게 예전에는 그 샘플링을 1000개 정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시청조사 했잖아요. 네. 근데 IPTV는 이제 수백만 개 단위로 조사가 실시간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정확해진 것처럼 라디오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데. 좀 왜냐면 방법을 아까 이동희 씨 말했듯이 유튜브나 앱으로 보는 사람들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금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바꾸면 자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 시간대에 아마 이게 인지도 가장 높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누가 그래요? 네. 박지훈이 그러던데. 네. 제가 맞습니다. 앱이나 팟캐스트나 유튜브 쪽에는 가장 강하지 않을까. 강한데 이게 전화상은 굉장히 약합니다. 전화 유료를 이제 수도권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한계도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새해 첫 방송인데 뭐 시작해보면서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박지훈 변호사는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생일을 해서 보니까 케이크 있던데 케이크 있던데. 저를 축하해 주기로 생각하고 왔는데 케이크 한 조각 딱 있더라고요. 한 명분. 아, 먹다가 제작진 들어왔군요. 지들끼리 다 먹고 제가 오자마자 생일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 다 있나요? 엄태섭 변호사가 마지막 방송이라고. 아,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생일 축하 노래를 하길래 그 한 조각 놔두고. 아, 생일도 그렇게 얻어 걸렸네요. 예,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네요.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게. 힘들죠. 그거. 예. 창당. 창당 처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바른정당 처음 만들 때는요. 네. 그 김무성계, 유승민계를 같이 했는데 그 김무성계가 조직력이 뛰어나요. 사람도 많고. 알아서 해요. 거기 대해서는. 그렇지. 돈도 많고. 아, 그렇죠. 근데 유승민계는 약간 학자류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작 당원 모으고 이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목표가 뭐 유승민 의원은 80석 얘기했고 하태경 의원은 어제 150석 저랑 인터뷰하는데 153석인가 얘기했는데 그게 저기 실시간 저기 포털에 제일 많이 본 뉴스로 있더라고요. 떴어요. 예. 하태경 의원의 발언 중에서는 굉장히 약한 편 아닙니까? 아니, 그럼 200석 하죠 그냥 말하는 김에. 예, 조금 비현실적 목표가 아닌가. 왜 150석을 내겠을까요? 80석, 150석 두 개 다. 저도 하태경 의원의 심리 상태는 잘 분석이 안 돼요. 그게 난 젊은 정치인들이 이런 게 좋아요. 왜냐면 서로 막 이렇게 제가 자기하고 웃고. 제가 하태경 의원과 요즘 영혼의 단짝처럼 같이 하지만은 요즘 굉장히 업됐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가면 하태경 인기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기분이 업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치인이 빠지면 안 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태경 의원도 2030에서는 인기 킹왕짱이지만은 맞아요. 그걸 벗어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넓힐 생각해야죠. 예. 자, 어제 하태경 의원과 제가 인터뷰했을 때 오늘 오전에 영입 인사를 발표하겠다.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는데. 기다렸거든요. 없어요 아직까지 발표가. 이준석 발표하려고 했나 보지. 본인 영입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창당하면서 이제 젊은 청년 대표들을 영입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 대표를 영입할 때 저도 그런 과정 겪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좀 걸려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아주 젊은 경우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다. 이성 쪽은 젊은이들 쭉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쪽은 좀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죠? 민주당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약간 제가 정치권에서 선거 문화로 봤을 때는 의아한 게 지금 이제 4번까지 이제 인재영 5번까지 발표했잖아요. 5번까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땐 비례 이번에 확보할 수 있는 숫자가 6개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 한 30% 하면은 6개, 5개가 만정선인데 그러면 그 인재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지역구로 나가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장성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비례로 커버를 해야 될 텐데 선거가 100일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다 그걸 티오로 소진했지? 약간 그런 생각.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민주당도 그럼 현실적으로 비례민주당이나 이런 걸 나중에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제가 왜냐면 이게 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난 20대 선거 때 그 사실 표창원 의원 같이 영입돼 가지고 지역구 나가서 당선되신 분도 있지만은 또 젊은 사람들 영입한 케이스에서는 출마를 못 시킨 사람도 있었어요, 민주당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강성범 씨가 물어봤듯이 승낙을 할 때는 보통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승낙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에 공천을 못 주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서 뭔가 주지 않으면은 또 기성 정치인들이 관심도 안 갖거든요. 키워줄 생각도 안 예를 하고. 들어 뭐 양양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뭐 그 디지털 뭐 대변인인 걸로 김빈 씨인가요? 영입되고 뭐 저도 몇몇 이름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기대했던 위치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양자원은 뭐 출마를 했습니다만. 근데 뭐 안타깝게 그렇게 됐죠. 당시에는 민주당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입은 문재인 대표가 했는데 그렇죠. 공천은 김종인 대표가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입 인사들이 붕 뜨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비례 의석수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뭐 그게 나중에 어쨌든 여당이니까 다른 형태로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비례로 갈 수 없죠. 민주당 영입 인사 어쨌든 5호까지 발표가 됐는데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하고 제가 인터뷰해본 결과는 지역구 나가도 상관없다. 지역으로 보내달라.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우세 지역에 가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민주당의 강세 지역 수도권이라는 이쪽에서는 또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멘토가 돼갖고 좀 이렇게 끌어주고 좀 손잡고 당기면서 하면 되게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새로운 보수당도 젊은 영입합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건 뭐 제 안이기 때문에 한데 저희는 원래 바른정당 때부터 선발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육성주의보다 선발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비례 명단을 1번부터 16번까지 전부 다 젊은 사람들 컨테스트로 선발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컨테스트라는 게 과거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무슨 뭐 유튜브 인기 투표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토론 배틀이라든지 정책 공모전 그리고 뭐 연설대전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영입하자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막 저도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들 영입해보고 이러면은 컨테스트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그래도 실력 면에서도 그렇고 권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측정하는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치 활동하는데 이제 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방식으로 해볼까. 그래서 저희는 비례를 1번부터 16번까지 다 한번 젊은 사람 한번 깔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내부회의에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정의당도 젊은 층을 비례 앞순위로 놓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번 국회는 젊은 층이 되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10대 지금 많이. 근데 화두잖아요. 청년이라는 게 이번 총선 때 과연 또 얼만큼 지켜질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뭐 혁신 공천하겠다고 결국은 좀 도돌이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당이 얼만큼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할 수 있는지. 뭐 자유한국당도 청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대장 박찬주 대장 좀 안 맞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 어떤 또 영입 인재들이 나올지 그게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기존 정치인들이 뭐 젊은 정치인들은 뭐 아직 어리면 덜 연그렀다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덜 썩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싹 깔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인재 영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보수 진영에서 진중권 전 교수를 영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SNS에 썼다면서요. 영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입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웃기는 얘기인 게 제가 SNS에 썼지만 진중권 교수는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오기 위해서 또는 보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봤을 때 비상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끔 이제 보면 뭐 이건 진영을 막론하고
적에 적은 우리 편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예. 정치나 아니면 그 논객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진중권 교수가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픈 얘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조국 교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마디 했다고 우리 편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보수 진영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런 쪽에서 빈약했느냐를 보여주는 사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한 2년 3년 정도 탄핵 이후에 보면은 제가 유튜버들 같은 경우도 지적했는데 이게 보면은 자기들 조회수 올리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중도 확장성이 전무해지는 그런 그 메신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그게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 중도나 아니면은 아니 뭐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도에 소구력 있는 보수 진영의 메신저가 몇이나 됩니까? 저는 상실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은 진중권 교수가 그런데 진보 진영에 속한 인사로서 어쨌든 같은 진영을 비판했을 때 이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들이라면은 보수에서 보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박수를 쳐주지 않느냐. 예. 그 모순 속에서는 저는 절대 이런 사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만약에 보수 쪽으로 넘어오면 하태경은 많이 밀릴 거려. 워낙 세셔갖고. 아니 넘어온 사람 중에 그래도 성공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된 사람은 하태경. 그 중도층 공략 이야기 했으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사실은 진영 논리로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니까 뭐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다. 지도부에 대해서 하는 이유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과연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 같아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도층 자체가 너무 보수 유튜버를 뭐 맹신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더 다른 걸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강훈 목사와 함께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이 지금 이제 일부 아니 많은 수 같아요. 일부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결국 수도권에서 얻지 못하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참패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이준석 씨도 방송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말도 적당히 하고 하니까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혀 흥미를 안 보였던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운이 좋아서 20-30만 명 모았다 칩시다. 예. 그 정도면 유튜브에서 성공한 채널이겠죠. 예. 근데 그거를 전국에 250개 지역구로 틀어놓으면은 채 1000명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아무리 그걸 내가 몇십만 명째 얘기해도 제 지역구 선거에는 상계동 유튜브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20만 30명을 또 모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기천을 모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실 아주 얕은 전국에 퍼져 있는 그런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종편 방송이나 이런 방송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시청률 1-2%만 나오면은 그게 전국 단위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유튜브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짠맛을 강화해가지고 특정 지지층만 보게 되는 방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을 거기에 최적화해가는 방향 속에서 많이 망가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도 전통시장 행사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네. 요즘에 시장이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시장마다 그 라디오 방송들이 있어요. 네. 시장 안에 방송되는 네. 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게스트로 굉장히 도움될 거래요. 방송국수 요즘 얼마 정도예요 행사비? 저는 일부러 세게 불러서 정치행사 안 가고 있습니다. 그만하려고요.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요. 한번 초대할까 했더니 자,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토론 이어갑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앞둔 보수 야권의 공통되는 고민은 통합이다. 어떻게? 당이 너무 많아요 보수가. 예. 지금 제가 회의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또 새보수당, 또 안철수 오는 당, 그리고 뭐 기독 그것도 포함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공화당. 네. 그 보수가 뭐 최소한 5개가 아니면 큰 당만 해도 한 3개 정도가 나와서 선거에 임한다면 이게 뭐 구도상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구도가 이제 안철수 대표는 자연스럽게 보수로 분류하는 구도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4+1이라는 4는 전부 다 원래 그 저쪽 성향이군요.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죠. 거기다 뭐 녹색당, 민중당 뭐 다 넣으면은 제 생각에는 공이양 진영에서 이번에 군소정당이 많이 출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4+1이라는 협의체가 여러 가지 법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센 힘을 보여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보수도 그런 고민 하에서 아마 그 연대를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철수 대표가 자연스럽게 보수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인터뷰 서면으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자기 편 세금 가지고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데 그 자기 편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4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 저쪽 편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보수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보면서 이 말은 좀 안 좋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도니까 뭐. 원래 안철수 대표가 이제 중도 정치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중도로 얘기하지만은. 근데 기득권 양당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 체제를 비판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만든 중도라는 것은 그게 숙명이에요, 결국에는. 상당히 이제 자기와 다른 극단에 있는 사람들 비판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귀국하기로 결심한 것도 결국에는 양당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가지고 중간이 넓어졌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강성범 씨 말한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 47까지 보통 나오고 48, 49 어떤 조사는 50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지형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아마 안 대표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그 중간 영역도 봤겠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1월 2일 날 신년에 어떤 SNS를 통해서 복귀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노림수는 지금 연동제 이런 것도 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총선에서 좀 통합을 해서 어떻게 또 큰 결과를 좀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지도자가 전장을 잘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수 통합을 이야기하지만은 저희가 보통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줄을 세우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한 사람 찍어가지고 기준 하잖아요. 그럼 손 들고 좌우로 정렬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라고 하고 아까 이제 박준 변호사는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시켰는데 그 예를 들어 한 4명의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은 황교안, 뭐 유승민, 안철수, 뭐 저 오른쪽에는 뭐 조원진 대표까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운동장의 넓이는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 저 끝에 있는 조원진 대표가 기준하고 좌우로 정렬 이러면은 좁아요. 좀 공간이 그쪽 특위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기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기준에 서도 충분히 공간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왼쪽에 서 있는 본인이 기준하고 들어야지만이 다수의 국민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성범 씨가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기관을 리얼미터 의뢰해서 1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로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9%로 나왔죠. 그게 최신일걸요? 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월 1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 때문에 길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요. 마지막 날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확실히 이거 방금 이동현 씨가 읽은 거 있잖아요. 예. 이택수 대표나 배종찬 부장 이런 분들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한 3초만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음인 줄 알았어.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네, 해야죠. 미안해요. 그냥 뭐 어디가 더 높았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면 40% 다 얘기해줘야 돼요. 또 그래요. 40 후반대는 또 괜찮아요, 또 보면. 네.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아까 우리가 뭐 야권 통합 또 여권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론조사하면 여권 심판원보다 야권 심판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야권이 분열된다고 하면 뭐 1려 다야구도로 치러주면 당연히 필패 아니냐. 특히 뭐 보수의 텃밭이라는 TK를 제외하고 하면은 PK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수도권 뭐 충청도 호남은 뭐 하태경 의원 지역구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하태경 의원 나온다.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나온다. 민주당에서 후보 낸다. 우리 공화당에서 나온다. 그럼 훨씬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선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 수준 유지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3년 차거든요. 3년 차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오면 결국에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정반대 입장에서 제가 처음 총선 나갔을 때 2016년에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그때도 한 40% 선까지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일부 조사에서는 30%로 내려가기로 했지만은 그런데 이게 그 선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까 말했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셌다. 그 안에서 저는 상당히 그 지지층이 이완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보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그때는 지난 총선은 새누리당입니까 당시? 예, 그렇죠. 180석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개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다들 뭐 저도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안철수 당이 아니고 진방 마케팅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이완이 되고 있던 지지층이 아 진짜 저것들 진박타는 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문재인은 못 찍겠다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철수 사람이 나타나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을 찍은 거였죠. 공간이 생긴 건데 이번에도 결국은 어떤 당이 그런 정말 자충수를 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00일이면은 시간은 굉장히 충분하죠. 그렇죠. 시간 만약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야당인 뭐 자유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뭐 새보수당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냐 특히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이제 들리거나 그 잡음이 심각하다면 이 총선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공천은 근데 잡음이 생길 요소는 지금 시점에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쪽은 전략 공천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데 무리가 좀 적은데. 그때 새누리당도 보면은 180석 한다 그래놓고 이제 상향식 공천 하다가 이제 문제 터진 거거든요. 맞아요. 상향식 공천의 결과를 뒤집고 유승민 자르려다 보니까 이제 도장 들고 나르고 이런 거고 한 거거든요. 지금 뭐 상향식 공천을 선언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 선거 180석이 약간 마법의 단어처럼 돼버려가지고 그거 말하는 쪽이 진다 이런 약간 징크스도 생기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다들 얘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또 새로운 보수신당이나 통합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3원칙을 자유한국당이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던데. 그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3원칙이라는 게 자유한국당한테 기본적으로 당을 해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해체가 꿈인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꿈을 실현하면은 통합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공천권이겠죠. 만약에 통합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이진 않지만 내려놓는다는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공천권을 돌려주는 거죠. 본인이 행사하지 않고. 과연 그런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을지 봤을 때 이제껏 이제 전력을 봤을 때는 그거는 저는 쉽진 않다. 그걸 해야지만이 뭐가 가능하지. 그거 안 하고는 뭐 공간이 있을까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유아무개라고 표현하다가 갑자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나 다 만나고 통합하겠다라고 한 거는 결국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다? 전 이렇게 보는 게 황교안 대표가 여러 차례 이제 열거를 하면서 뭐 이현주 의원의 신당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이재호 의원의 연대 뭐 그리고 박형준 사무총장의 어떤 그런 자유와 공화 이런 조직을 열거하면서 새로운 보수당만 싹 빼놓고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꽃도 화환 안 보내고 아침 라디오에서 저랑 하태경, 이해훈 트리오가 가가지고 모든 라디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날 오후에 꽃이 도착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수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조직에는 그것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꽃 보내는 거. 그런데 그 의미는 실제로 가장 국민들이 의미를 둘 방점을 찍을 통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과의 화합이 가능하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박지훈 변호사는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았을 것 같은데 특유의 장난기가 많은 성격상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가장 장난을 많이 쳤을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 이동영 작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뭐 잘 안 그랬는데 뭐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통합이라고 한다면 그게 될 것이냐.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되면은 그게 안 되면 나머지가 다 되어도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보수 통합이 안 되면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네. 원래 이제 본인 창녕이에요, 고향이.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합쳐져 있는 그게 출마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 통합됐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고 통합이 안 되면 사실은 대구, 동구, 유승민 지역구는 주인이 없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쪽도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구도거든요. 계산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공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공화당 측 후보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도 나오고. 저희가 그 게임 용어로 이제 어그로라고 하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동구의 감으로 인해서 모든 그 어그로를 다 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창중 씨도 거기 나온다니. 그래서 제 생각엔 보수 진영의 모든 어그로는 2016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다 끌릴 것이다. 그리고 동구, 을이죠, 을지. 홍준표 대표가 여기 나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경선에서 이길까요? 경선 아니에요. 본선에서? 그러면 뭐예요? 본선에서? 전략공천? 그냥 아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공천 배제라는 형식으로 제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호 씨 질문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와 황교안 대표를 계속해서 저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험지 나가는 것도 그게 무슨 험지냐. 그리고 또 처음 정치하는 사람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건방진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저렇게 저격해서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공천 자기가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뭐 홍준표 대표 사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미안합니다. 그게 왜냐면 홍준표 대표가 생각보다 팬층이 두터워요, 보수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나와서 저는 영남 지역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골라서 약한 후보, 약한 자유한국당 후보를 골라서 상대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인지도 쪽에 봤을 때는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TK 지역에서는 뭐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거할 때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랑도 선거를 치러보고 이제 뭐 김성원 의원하고 선거 치러보고 다 해봤지만은 선거할 때 가장 만나기 싫은 상대가 약한 상대, 강한 상대 이런 거 없어요. 인지도요. 뭔가 날 짜증나게 할 상대를 만나기 제일 싫어해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뭐 홍준표 대표는 워낙 세니까 달변가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대하는 후보가 좀 짜증 날 겁니다 보면은. 지금 유승민 그 의원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거기 안철수 전 의원 오면은 같은 지역구 아니세요? 뭐 원래 같은 지역구였으니까요. 뭐 붙으면 또 난리 날 텐데. 난리 안 나고 그냥 선거 붙는 거죠 뭐. 예,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으면 그야 모르죠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로 갈지. 글로 나올지 뭐 더 비례 같은 걸 나올지 뭐 알 수 없는. 뭐 부산에 간다는 또 얘기도 있으니까 모르는 일이죠 뭐. 부산이 지금 다 부산에 김도관 의원 뭐 PK 양산 가라는 얘기도 있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안철수 의원의 좀 약간 안타까운 지점은 본인이 원래 부산에 부산에서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산의 아들이 되는지 아니면은 호남의 사위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호남의 사위에서 부산의 아들을 넘나드는 건 너무 어려운 과제고 처음에 부산 기반으로 정치를 했었으면은 지금 상당히 여권이든 야권이든 상당한 대안주자로 지역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을 텐데 호남에서 지난 딱 4년 전에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 기반이 많이 와야 된 게 좀 특이합니다. 그게. 그 4년 전만 해도 또 5년 전만 해도 안철수 신드롬이 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하면 비호감 정치인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보여줬잖아요, 그런 게.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분석했던 것처럼 비토 또는 이제 비토에 의한 대안형 정치인이라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물론 양당에 대한 대안 정치인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당시 호남에서 안철수 선풍이 불었던 거는 결국 그 PK 기반 친노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안철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반문재인 성향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다독이기에 성공하면서 그 안티로 형성된 어떤 기반이라는 것이 사실 와해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좀 저는 한계예요. 근데 중간을 주장하고 지향점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한테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양쪽 다한테 욕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 1위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양쪽이 욕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분위기 바꿔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왔다가 당 깨고 철수하고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신물남을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구력 뚝심은 되게 강해지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는 측근이랑 친하니까 항상 얘기했던 게 돌아올 건 전 확신한다. 귀국해서 정치 활동 재개할 건 누구나 확신하겠지만.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와서 공항에서 한번 굉장히 국민들이 주목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다. 모든 종편사와 보도 채널이 가가지고 라이브로 중계할 거다. 안철수 대표 귀국하는 모습은. 그때 귀국 일성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근데 그거 준비 잘해야 된다. 와서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와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늘 하던 대로 4차 산업혁명 뭐 공부하고 왔습니다부터 해가지고 뭐 미세먼지 제가 없애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생각보다 기대가 약해질 것이고 정치적인 강한 메시지를 관통시키면은 파급 효과가 또 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명 개그맨도 다시 복귀할 때 코너 짜갖고 처음 선보일 때 굉장히 긴장되는데 그 몇 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안철수 신드롬, 반기문 현상,
안철수, 반기문 또 한 명 또 꼽은 뭐 고건 이런 그렇죠. 분들 결국은 정치권 밖에 있어서 상당한 박수를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환상이 그러니까 그 반기문 총장을 방금 언급했는데 반기문 총장의 귀국 일성, 귀국 첫 행보 이런 것들이 전혀 지하철 타고 들어올 때 지하철 전혀 기획이 안 되어 있었고 전혀 감흥도주지 못했고 저희는 반기문 총장이 그 당시 대권주자를 부각됐지만은 그분이 무슨 메시지인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충분히 참모들과 상의해가지고 짜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참모가 유능해야 돼요. 대신 나중에 부패만 하지 않는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 대 황교안 총리 종로에서 붙는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낮다고 봅니다. 낮다. 네. 예. 황교안 대표가 밀려서 나가면 몰라도 저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험지는 결국은 수도권 아닙니까? 종로예요. 간다면 종로인데 그것도 가지 않을 다른 뭐 얘기를 해가지고 비례 내지 뭐 TK 쪽으로 저는 할 이거를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제대로 된 조언을 받고 있다면은 험지 갈 거면 아예 센 험지 가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종로는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MB, 정인봉, 그다음에 박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세가 강했었어요. 예. 정세균 전에는 다. 그다음에 정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험지로 거론하기보다는 아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에 두 군데 험지가 있거든요. 어디요? 강북 이런 데인가? 강북에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도봉 강북이 있고 그리고 그 서남 쪽에 보면 이제 금관구라고 하는 금천관악구로 세죠. 여기는 보수에 누가 가도 험지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금관구나 이런 곳에 출마 선언해버리잖아요. 우선 첫째로는 이낙연 총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왜냐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그냥 쉬운 곳이니까. 평지 내리막길.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 대구 가겠다 그러고 있고 유승민 대표 대구 가겠다 그러고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금천관악구로 가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지도자의 급이 달라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노리고 간다면은 큰 정치하는 건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 박준 변호사는 이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지금까지 1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분의 행보를 보면서 못할 것 같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행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파격을 보여주면은 박준 변호사가 다음 방송에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뭐 사과를 해요. 가면 가는 거지. 뭔 상관이지. 근데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그 자체가 좀 파격이라고 봤거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대한민국 시사기 보수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